15번부터 이제 이어서 이제 보시겠는데 바로 소프트웨어의 구분인데 바로 저작권에 따른 구분이에요. 저작권이니까 이제 뭐랑 관계가 있어요? 저작권도 저작권인데 바로 과금이죠. 어, 돈을 지불하느냐 어,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느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내용이 걸려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있냐면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용의 상이 무슨 상자일까요? 바로 상행위, 상임, 상업, 상가 할 때 상자 바로 커머셜의 의미가 되겠죠. 바로 상용 소프트웨어 즉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구입해서 지불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면은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 내고 구입한 거니까 그죠?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이고 이 반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공개 소프트웨어. 이거는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바로 다른 말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라고도 해요. 그 쉐어웨어는 이건 이제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 목적이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하는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제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사용해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무료 사용 기간 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돈을 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 카드 결제라든가 그런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 카드 결제를 하시고 나면 그거는 구입이 된 거고요. 구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구입하면은. 그 다음에 애드웨어는 이제 광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광고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드웨어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죠. 우리 게임 스마트폰 게임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애드웨어로 되어 있죠. 한 판을 깨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려면은 광고를 봐야 돼요. 아니면 그 판을 깨는 걸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려면 또 뭘 봐야 돼요? 광고를 봐야 돼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고 우리 그 유튜브도 해당돼요. 유튜브도 어때요? 유튜브도 이제 해당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죠. 무료로 볼 수 있는데 광고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광고를 좀 몇 초 동안 봐야 되고 그죠?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광고를 봐야지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애드웨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데모 버전은 쉐어웨어랑 비슷한데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기능 홍보예요. 쉐어웨어는 구매 유도, 데모 버전은 기능 홍보. 기능 홍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고 트라이얼 버전 이것도 체험판이라고 하는 건데 체험판도 뭐 체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돈 내라고 나오죠. 결제하라고 나올 거예요. 어쨌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판이다. 그리고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이건 평가판이죠. 평가판이 뭐냐면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버전이죠. 알파 버전은 뭐냐면 제작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평가판이 바로 알파 버전이고 베타 버전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 버전은 일반 사용자들한테 공개하는 거죠. 공개해가지고 일반 사용자들한테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평가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모두 평가판인데 이제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볼 목적으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알파 버전은 그 개발자들끼리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버전이고 베타 버전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패치 프로그램. 패치는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등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걸 말하는 건데, 너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어플들이 주기적으로 혹은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것 또한 패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두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패치가 되는 거고, 참고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게 있죠.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어디 속할까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바로 패치에 속해요. 패치. 그리고 번들 끼워주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끼워주는 걸 말하는 거죠. 무료로 이렇게 끼워주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말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들인데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를 이렇게 보신 거고,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4번. 43번 먼저. 43번. 자, 패치 프로그램인데,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1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요? 기능 홍보니까 얘는 데모 버전. 그죠? 데모 버전이고, 이건 뭐야?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제작회사 내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버전인데 뭐였죠? 알파 버전. 그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바로 패치에 관한 설명이죠. 그죠? 3번이 패치가 되어있고 4번은 뭐야? 이거는 일반인에게 공개해가지고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버전은 뭐였죠? 평가판인데 어떤 평가판이요? 베타 버전. 알파 버전은 개발자들끼리 평가를 하기 위한 버전이고, 베타 버전은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평가판이에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4번. 44번. 다음 중 아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 나열한 것은 뭘까요? 자, 기억.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이건 뭐야?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프리웨어, 즉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여기서 프리웨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니은은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한다. 이건 뭐야? 여기서는 뭐야? 쉐어웨어라든가 데모 버전이 되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란 말은 안 나오고 쉐어웨어만 나오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야? 그래서 쉐어웨어. 그럼 요거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올바르게 짝지어진 내용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맞죠? 기억은 프리웨어, 니은은 쉐어웨어, 디귿은 상용 소프트웨어. 자, 요 45번 요것도 이제 아까 43번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이요. 옳은 것은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이것만 잘 구분하셔도 몇 문제를 건질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껴주는 거, 무료로 껴주는 거, 이건 뭐야? 덤으로 껴주는 거, 이건 번들. 자, 트라이얼 버전은 뭐야? 체험판이죠. 체험판. 1번은 이제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되겠고,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죠. 베타 버전, 데모 버전, 패치 버전 다 맞는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언어 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는데, 그 언어들 중에서도 웹 관련 언어들이 되는 거죠. 이제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죠. 지금 쓰고 있는 거 HTML5라는 언어예요. 자, HTML은 뭐냐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되는 거죠.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이제 뭐냐면 웹문서를 말하는 거죠. 월드 와이드 웹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다라는 거죠. 요게 HTML의 그 의미가 되겠고, 요게 이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오늘날 5.0 버전까지 나온 거죠. 5.0 버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작성한다 그 내용 외에도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요 기능이죠. 요 기능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이 동영상을, 물론 광고는 보셔야 되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때 뭔가 깔으라고 나오던가 안 나오죠. 액티브엑스라든가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런 거 없고 그냥 동영상이 바로 나와요. 물론 광고를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광고를 보면 동영상이 문제없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거 등의 액티브엑스라든가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표준 언어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웹페이지 통해서 동영상을 이제 자유롭게 시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HTML5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DHTML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동적 HTML로서 스타일 시트라는 걸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텍스트의 폰트와 크기, 색상, 여백 형식 등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배우게 되죠.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그 과목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HTML5하고 DHTML을 이렇게 같이 배우는 경우가 많죠. 이게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되겠고, 기타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바, ASP, PHP, JSP 등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요 세 가지 ASP, PHP, JSP는 뭐냐면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 댓글창 아시죠? 댓글창에다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댓글 달 수도 있고 거기다 좋아요 할 수도 있고 대댓글 달 수도 있고 그런 걸 구축할 때 이런 걸 써요. 특히 요즘은 JSP 언어를 쓴다는 거죠. JSP의 J가 무엇의 약자냐면 바로 자바죠. 자바는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이렇게 가상 바이트 머신을 생성한다 이건데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특정 구조하고 무관한, 특정 컴퓨터 환경하고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독립적이어서 어디서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자바를 응용한 JSP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웹 표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환경이었었냐면 인터넷을 갖다가 이 PC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PC 있죠. 데스크탑 PC라든가 노트북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통해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종이 다른 거죠. 같은 PC인데 기종이 다른 거예요. 기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종과 특별 뭐 이렇게 PC의 기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작동될 수 있는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자바 같은 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JSP는 바로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웹서버 스크립트 언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널리 쓰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게시판, 댓글창 등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중요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세 가지 JSP하고 이 HTML5하고
DHTML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6번.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언어는 거의 대부분 다 이 객체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자바, 스몰톡, C++ 이거 다 전부 다 최근에 사용된 언어들이고, 이거 전부 다 객체지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객체를 지향한다는 얘기인데, 객체를 만들어요. 복잡한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객체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퍼다가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그죠? 한 번 만들어 놓은 내용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한 번 코딩하고 땡이 아니고 그걸 계속 이렇게 되물림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니면 상속해서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이제 1번의 코볼은 이제 과거에 쓰던 언어죠. 과거에 이제 최초로 개발된 고급 언어이며 사무처용 언어로 사용되었던 언어죠. 코볼은. 그래서 코볼이 나왔을 때는 객체지향이란 개념이 좀 이렇게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코볼 언어에는 객체지향이라는 특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46번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47번 요거 아까 그 내용이죠.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의 표준 언어는 뭘까요? 바로 HTML5가 되는 거죠. 3번. 그죠? 그럼 VRML은 뭘까요? VRML. 이번에 VRML은 뭐예요? VR란 말이 뭐예요? VR. 앞에 VR. 요거는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언어다. 그 뜻이죠. JSP는 아까 그 웹 언어 중에서 서버 측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였고, 이제 그리고 1번 XML은 뭐냐면 HTML5와 비슷한데 차이점은 요게 이제 빠지면 요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뭐 이렇게 액티브엑스 없이 하는 요 구조이 빠지면은 이 XML도 해당돼요. XML. XML도 마찬가지로 HTML을 좀 이렇게 확장하고 개량한 언어인데, 요런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갖다가 액티브엑스 없이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7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번. 다음 중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이 가능한 언어는 뭘까요? 바로 다이나믹 HTML, 바로 DHTM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스타일식을 도입해가지고 텍스트의 폰트와 크기, 색상, 여백 형식 등도 지정할 수 있고, 또 무엇도 할 수가 있냐면 움직이는 이미지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미지 애니메이션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48번은 바로 2번 DHTML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바는 아까 설명드렸고, 특정 계정에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한 가상 독립 언어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자바였고, VRML은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언어이고, 4번 보면 WML은 뭐야? 자, 앞에 V자가 붙으면 그 가상이라는 뜻이 있고, 앞에 W자가 붙으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W자. 이건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가 뭐예요? 무선. 그러니까 W자가 붙으면 무선에 관계된 언어이고, 앞에 V자가 붙으면 뭐는 가상에 관한 언어가 되는 거죠. 48번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웹 언어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IP 주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IP 주소. 자, IP 주소가 뭐야? IP 주소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PC의 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확인해요? 로고키하고 R을 눌러서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그죠? 실행창을 띄워놓고 실행창에다 뭐라고 입력해요? cmd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까만 창, 바로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여기서 내 PC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찍어요? 여기다 IP config라고 찍어주는 거죠. IP config라 입력하고 엔터 쳐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PC의 그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 IP 주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IPv4 주소가 있고, 이건 숫자로 구성된 주소가 되겠죠. 아직까지 요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92.168.0.15라고 되어 있는 주소, 이게 바로 IPv4 주소가 되는 거고, IP 주소 중에서도 IPv4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그 병행해서 사용하는 주소가 바로 뭐냐면 IPv6 주소예요. 요 주소 IP180 콜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IPv6 주소입니다. 이게 왜 개발이 됐을까요? IPv6 주소가 개발된 이유는 바로 이 IPv4 주소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소 자원 고갈 문제. 이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할당되는 주소다 보니까,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여기 점과 점 사이에 블록이 있는데, 블록의 최대값이 255예요. 999단위고. 그러니까 여기 최대로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주소 숫자는 255란 얘기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소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수가 점점 이렇게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숫자로만 이루어진 주소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숫자가 255다 보니까 해킹하기 딱 좋아요. 해킹 당하기 딱 좋아요.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주소 자원 고갈 문제하고, 두 번째는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IPv4 주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주소가 바로 뭐냐면 IPv6 주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F280, 이게 뭘까요? 이거는 16진수예요. 16진수. 16진수라는 거는 16이 되면 올라가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6이 되면 올라간다는 거니까 9까지는 숫자로 표시하는데 10부터는 뭘로 표시할까요? 영어로 표시하는 거죠. 10부터 15까지 영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숫자하고 영문자가 결합된 주소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주소를 해킹하는 거랑 요 주소를 해킹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해킹하기가 빡셀까요? 당연히 위에 거 영문자랑 같이 있는 주소가, 즉 16진수로 되어 있는 주소가 훨씬 더 해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16진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할당할 수 있는 주소 자원의 개수가 확 늘어나겠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IPv6 주소란 IP 주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다. 그리고 IPv6 주소 체계는 128비트를 갖다가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한 주소죠. 좀 전에 보셨죠? 그리고 이제 IPv6은 V4 호환이 돼야 되겠죠. 왜? 같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6진수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블록으로 사용되는 명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주소 각 블록 앞에 콜론과 콜론 사이가 주소 블록이 되겠는데,
앞에 0이 생략될 수 있다 이거죠. 실제 0이 있지만 0이 생략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연속된 0의 블록은 이렇게 이제 콜론으로 한 번에 한해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콜론 나와 있는데 콜론 사이에는 연속된 0의 블록이 원래 존재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원래는 그거를 한 번만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바로 이 부분인데 IPv6의 주소 개수는 약 43억의 4제곱. 자, 여러분들 43억만 해도 꽤 엄청난 큰 숫자죠. 이걸 무려 4제곱을 해준 거예요. 4승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 가까운 숫자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엄청나게 큰 점납적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주소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v4 주소에서 대두되었던 문제가 이제 보안 문제하고 주소 자원 고갈 문제인데, 일단 주소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보셨듯이 사실상 16진수다 보니까 영문자하고 숫자로 조합된 주소 체계다 보니까 해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이러한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가지로 나뉜다 이거죠. 인증 서비스, 비밀성 서비스,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49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49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이거는 일단 틀렸죠. 자, 일단 IP 주소는 필수죠.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하나를 배정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IP 주소는 받아야 돼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보셨듯이 아까 보니까 IP 주소를 보니까 좀 까다롭죠. 숫자로만 되어 있고 숫자를 외우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 개발된 IPv6 주소는 더더욱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걸 그 주소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하나 설정해서 그 도메인 네임만 입력해도 그 주소로 갈 수 있도록 해준 무언가가 필요한데, 바로 도메인 네임 정계.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도메인 네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IP 주소로 바뀌어요. 그걸 해주는 애가 바로 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DNS 라는 친구죠. DNS. 이름하여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러니까 DNS가 하는 역할은 도메인 네임을 무엇으로? IP 주소로 변환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만 쳐도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PC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1번은 완전 엉터리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고 뭐요? IP 주소죠. 동일할 수가 없죠. 다만 도메인 네임은 부수적인 역할이죠. 사실은 이걸 쳤을 때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수적인 수단일 뿐 IP 주소하고 동일할 수가 없죠.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1번 완전 엉터리.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요거 이제 국제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 한국 거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3번도 맞는 내용이죠. IPv4 주소하고 V6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점차 좀 더 이제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IPv6 주소로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리고 호환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 128비트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뭘 해결할 수가 있다?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죠. 49번 답은 1번이 되는 거겠고요. 50번 요거는 몇 번일까요?
50번 문제. 몇 번 같아요, 이거?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왜 2번이요? 세미콜론이 아니고 뭐요? 그냥 콜론. 그죠? 16진수를 표현하는 건 맞는데 각 블록을 갖다 뭘로 구분해요? 세미콜론이 아닌 그냥 콜론으로 구분했었죠. 아까 좀 전에 보셨었죠? 나머진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 50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5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51번.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옳은 거. 답은 몇 번? 몇 번 같아요? 몇 번? 1번? 1번이죠. 왜 1번이야? 맞죠. 즉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나머지는 다 틀렸죠. 64비트가 아니고 뭐야? 128비트. 그리고 호환성이 낮아야 높아요? 지금 높아야 되겠죠. 왜? 같이 사용하니까 높아야 돼. 그리고 IPv4에 비해서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리진 않겠죠. 빠르면 빨라지, 그죠? 그래서 답은 51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IP 주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잠시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픽 데이터에 관한 내용 나오는데 18, 19번은 그래픽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18번의 내용은 바로 그래픽 데이터에 관한 건데, 자, 이제 우리 PC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픽 데이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PC에서 사용 가능한 형식이 바로 두 가지 형식이 바로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트맵은 우리 JPG를 생각하시면 되죠. JPG가 뭐야? JPG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죠. 사진 찍으면 걔가 자동으로 JPG로 저장돼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캡처할 수 있죠. 캡처하면 그게 PNG로 저장되는데 PNG도 마찬가지로 비트맵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JPG하고 PNG 등이 되겠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다른 말로 비트맵을 가지고 레스터라고 해요. 레스터 이미지. 이거는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으로. 미세한 화소. 이제 픽셀 혹은 화소라고 부르는데, 그 미세한 점의 집합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점들이 모여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점으로 이렇게 점들이 모여가지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고해상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해상도. 그러니까 파일의 이미지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이미지의 화질이 좋다는 얘기고, 근데 너무 커지면은 고해상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파일 크기가 커져요. 자,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다 거의 대부분 다 JPG 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제가 하나 열어볼게요. 한번 여기서 네이버로 들어갔어요. 이런 이미지가 다 뭐야? 이런 이미지가 다 JPG 혹은 PNG 혹은 GIF예요. 이게 다 뭐냐면 다 비트맵, 즉 레스터 이미지라는 거죠. 자, 이런 이미지의 특징은 웹상에 올라가서 표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빨리 표시가 되죠. 이미지가 이렇게 천천히 막 세월아 내월아 나오는 게 아니고 빨리 표시가 돼야 돼. 이미지가 빠른 시간에 표시가 되어야지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장 특약 뭐 이런 거 이미지가 바로 떠야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를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미지 크기가, 파일 크기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파일 크기가 작으면 이미지가 가벼워지면서 빨리빨리 떠요. 이미지가. 근데 반대로 파일 크기가 커지면은
천천히 꺼요. 그래서 너무 해상도를 높여 놓으면은 파일 크기가 커져가지고 이미지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대신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 이미지 표현이 용이하고 이미지 품질은 좋고요. 그리고 단점은 이제 고해상도로 갈수록 파일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 뭐냐면 이미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한다는 거는 해상도를 높인다는 소리가 아니고 파일 크기를 확대해서 보는 거죠. 요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요 이미지도 JPG, 즉 비트맵 이미지인데, 제가 이거를 배열을 확 늘려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글자를 봐줄만 해요. 근데 요거를 확 늘려놓으면은 글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글자가 좀 거칠어졌죠. 왜 거칠어졌을까요? 이게 비트맵은 좀 점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점과 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점이 같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이. 그 미세한 화소, 즉 픽셀이 같이 확대가 되면서 모자이크 이미지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미지가 계단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미지가 거칠어져요.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거죠. 비트맵의 단점은 너무 고해상도로 가면은 이미지가 무거워져요. 즉 파일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늘려놓으면은 이미지가 깨져요. 즉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요거랑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벡터 이미지가 있는데요. 벡터는 이번엔 아까 그 비트맵은 점과 점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근데 요 벡터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늘려도 안 깨져요. 자, 그래픽을 이렇게 확대해놔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얘는. 근데 단점은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비트맵에 비해서. 그래서 이 비트맵과 벡터는 서로 상반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은 벡터는 고해상도 표현은 적합하지만 너무 해상도를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파일 크기가 커지면서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미지를 너무 늘려놓으면은, 그러니까 확대를 너무 해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계단 현상이 발생하죠. 근데 벡터는 이미지를 이렇게 늘려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진 않지만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벡터하고 그 비트맵은 이렇게 상반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일단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줄여 일러라고 흔히 부르는데, 일러로 이렇게 드로잉 할 수 있죠. 벡터 이미지를 드로잉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트맵은 주로 포토샵 등을 통해서 JPG라든가 PNG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비트맵과 벡터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2번 문제를 보시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에 관한 설명이에요. 비트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뭘까요? 답이? 얘는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몇 번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1번은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이죠. 그죠? 나머지 모두 다 비트맵 형식에 관한 설명인데 1번은 바로 벡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52번 답은 1번. 또 53번, 이거는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 같아요? 2번이죠. 왜 2번이에요? 2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요? 벡터가 아니고 비트맵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1번, 3번, 4번 모두 다 뭐에 관한 설명? 벡터에 관한 설명이죠. 또 두 가지 특징을 잘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죠. 54번 보면은 레스터 방식이라고 나와있는데, 레스터가 아까 뭐였죠? 레스터 방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비트맵. 비트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는 몇 번 같아요? 3번이요. WMF는 벡터 형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스캐너로 스캔해도 JPG로 레스터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디카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뭐가 돼요? 그 사진이 저장되는데 뭘로 저장돼요? JPG 등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픽셀 단위로 이미지 저장하는 거고,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죠. 해상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미지 파일 형식 두 가지, 벡터하고 비트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19번도 뭐가 나오냐면 그래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픽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9번 그래픽 관련 용어. 자, 여기 보면은 뭐 알고 있는 용어도 있고 처음 보는 용어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렌더링은 사실감을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3차원 질감을 적용해가지고 뭐 그림자라든가 색상 농도 등을 해가지고 사실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렌더링이고, 렌더링과 관련지어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은 뭐 하는 거냐면, 렌더링을 주기 앞서서 그 3차원 질감 어떻게 줄 것인지를, 뭐 명암을 어떻게 줄 것인지, 농도를 어떻게 줄 것인지, 뭐 그런 거 있죠. 어떻게 줄 것인지 정하는 단계가 바로 모델링. 즉 모델링은 그 렌더링의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 통해서 즉 렌더링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감을 어떻게 줄 거냐, 그림자를 어떻게 줄 거냐,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정하는 단계가 모델링이고, 그거대로 이제 그 3차원 질감 등을 적용해가지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엇이다? 렌더링이다 라는 거죠. 그 모델링과 렌더링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디더링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를 했을 때 색깔을 섞어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물감을 쓰시는데 녹색 물감이 떨어졌어요. 그 녹색 물감은 기존의 색을 혼합해서 만들 수가 있죠. 어떤 색을 섞으면 될까? 녹색은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녹색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디더링. 인터레이싱은 우리 구글 등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처음엔 뿌옇게 나와요. 뿌옇게 나오다가 몇 초가 지나면 바로 선명해지고 있죠. 이미지가 바로 그게 인터레이싱 효과고, 그게 이 모핑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로 천천히 바뀌어요. 아니 휙 바뀐다든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 SF 영화 등에서 보면은 그 모핑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트랜스포머 라는 영화도 있었고, 최근엔 베놈 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영화들 보면은 그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 스포츠카가 이제 로봇의 일부가 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카가 로봇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로봇으로 이제 그런 거. 그게 모핑이고, 모델링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엘리어싱은 뭐냐? 계단 현상이죠. 깨진 현상인데, 그거를 안티니까 뭐야? 안티니까 막아주는 거죠. 계단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진 듯한 화질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엘리어싱이 발생했을 때, 즉 계단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계단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비법이 바로 이제 안티 엘리어싱. 그죠? 자,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셨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55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자, 이미지 가장자리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거, 바로 좀 전에 한 거죠. 그게 뭐야? 몇 번 같아요? 안티 엘리어싱.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6번. 요거는 이제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은 맞아요, 틀려? 1번. 1번 보기. 안티 엘리어싱. 맞나요? 설명? 예, 맞죠? 모델링은? 모델링이 약간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렌더링의 전 단계. 즉, 3000 질감은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정하는 단계. 바로, 2번은 그래서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모델링이 아니고, 뭐에 관한 설명 같아요, 얘는? 렌더링에 관한 설명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3번, 4번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 맞는 내용이니까, 그죠? 2번이고 57번 요거는 뭐 같아요? 다 그럴듯한데 모핑 기법을 가장 잘 설명한 보기가 뭘까요? 모핑 기법을 가장 잘 설명한 보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모핑을 가장 잘 설명한 보기 뭘까요?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법이다. 2번이 맞는 거죠. 57번 답은 2번. 그래서 지금 이제 자 20번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관한 내용인데 네트워크 장비예요. 자 허브란 그 장치가 있는데 허브가 뭘까요? 우리 물류 허브란 말이 쓰는데 물류 허브란 말은 물류가 모인다는 거죠. 물류가 모이는 장소, 중간 그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선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각 회선이 모이는 집전 장치가 바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는 이건 뭐냐면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경로는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강사 PC에서 저기 우리 임정희님 컴퓨터까지 가는 루트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여튼 많죠. 이렇게 삥 돌아가는 루트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가는 루트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현재 상태 가장 최적의 루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많은 루트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루트를 찾아주는 애가 바로 이제 라우터라는 장치가 되는 거고,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시켜줘요. 랜이 뭐야? 랜 근거리 통신망. 자,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에 있는 PC를 다 이거 전부 다 뭐야? 랜이에요. 다 여기 4강의실에 있는 랜과 옆에 강의실에 있는 랜을 연결하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두 개 랜을 연결하겠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브릿지가 되는 거죠. 브릿지가 무슨 뜻? 다리.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뭐다? 다리다 라는 거죠. 그 리틱터는 이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새로 재생시켜 주거나 아니면 출력 전압을 높여가지고 전송하는 장치니까, 신호가 이제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목적지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재생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출력 전압을 높여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바로 마이크와 같은 장치가 되겠죠. 마이크. 저도 마이크를 좀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없으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여기가 좀 뒤가 길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좀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쓴 결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리텍터가 되겠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아까 브릿지랑 비슷한데 이거는 종류가 달라. 네트워크 종류가 달라요.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B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두 개 간에 연결하는 장치가 바로 게이트웨이. 자, 종류가 다르면 뭐가 필요하죠? 관문이 필요하죠. 그 A에서 B로 넘어갈 때 관문이 필요해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관문이 바로 뭐예요? 게이트. 자, 톨게이트도 보면은 톨게이트가 어디 있는 거야? 고속도로 들어갈 때 혹은 빠져나올 때 톨게이트가 있죠. 자, 여러분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뭐가 바뀌던가요? 도로의 종류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고속도로 진입한 시점에서 그전 그 톨게이트 전까지는 뭐였죠? 돈을 안 내요. 무료였는데 톨게이트를 통과했어.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과금이 되죠. 즉 무료에서 유료 도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는 유료였죠. 돈이 과금된 도로였어요. 그랬었는데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무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 도로 종류가 바뀌는 시점이 뭐야? 톨게이트, 관문의 역할. 여기도 게이트웨이, 관문의 역할. A라는 네트워크가 B라는 네트워크로 넘어가는데 그 연결되는 지점, 종류가 바뀌는 지점, 즉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다 이거죠.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관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이 바로 뭐다? 게이트웨이다 라는 거죠. 반면 브릿지는 다리 건너면 종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도로의 종류. 다리 건너면 행정구역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도로 종류 자체는 안 바뀌어요. 다리 건너도. 그죠? 같은 도로끼리 연결된 교량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를 얼른 풀어보고 쉬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죠. 58번 문제 답은 뭘까요? 이거는 리피터죠. 리피터. 58번 답은 리피터가 되겠고, 59번 게이트웨이,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옳은 것은이에요. 답은 몇 번일까요? 그 게이트웨이를 가장 잘 설명한 거는 바로 4번이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치다. 4번이 되겠고, 그럼 60번은 이제 60번 문제는 뭘까요? 답이 옳지 않은 것은이요. 1번 맞아요, 틀려요? 라우터 맞죠?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이건 라우터고, 허브는 직선 장치, 그러니까 회선들이 모이는 장치. 브릿지는 뭐야? 브릿지는 아까 랜과 랜을 연결할 때 쓰는 장치인데, 이거는 3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이 설명은 리피터라고도 하고 모뎀이라고도 하죠. 모뎀. 리피터가 모뎀의 기능도 수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뎀 또는 리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선 모뎀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모뎀. 왜냐하면 이거는 회선 자체가 아날로그 회선이에요. 회선 자체는. 근데 이 기계는 뭐야? 기계는 디지털 기계예요. 그래서 나가는 신호는 당연히 뭐야? 디지털인데 그 아날로그 장비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종류가 바뀌어야죠. 좀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모뎀이에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받는 입장에서 또 다시 아날로그로 온 신호가 바뀌어야 되죠. 내 컴퓨터로 들어오려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디지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뭐 이런 거 주는 내용이 바로 모뎀이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네요. 그죠? 4번도 게이트웨이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